네, 일단은 제가 전철을 많이 쓴 이유는 돈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일본어로 게릴라 촬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장인물과 카메라를 전체로 태워서 그런 찍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을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확보도 해야 되고 대사가 너무나 길어지게 되면 레카차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자동차를 끌면서 이동을 해야 됐고 전후 좌우를 스태프들 차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수고도 있었어야 되고요. A라는 길에서 B라는 그 길까지의 루트를 전부 알아봐서 거기에도 전부 스태프들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조직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한편에 그 드라마로 봤을 때 자동차라는 공간은 그 프라이빗, 그런 사적인 공간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정말 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는 공간에서만 전철에서는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께서 그 이랑 감독 그 아바스카로 스타미 영화에서 이제 자동차 장면들이 중요하니까 거기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감독님께 자동차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자동차 장면은 사실은 인물이 대화 장면을 이렇게 감독님 영화에서 이제 인물들이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 장면에서 찍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인물들의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 장면을 찍는다면 보통 마주보는 자세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묘사하게 되는데 자동차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한쪽 방향을 본 채 서로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운전석과 뒤에 석에서 상대의 뒤통수를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놀랍게 느껴지는 이 영화의 어떤 마법 같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차 안이 갖고 있는 그런 한정된 부분을 계급적인 맥락으로 사용해서 영화를 집중적으로 찍었던 게 바로 기생충 같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뒤통수를 보고 사실 일종의 권력자가 뒤에서 그 행동을 조종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계급적인 맥락이 아니라 놀랍게 어떤 진실의 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에서 저한테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다카마츠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아주 내밀한 이야기, 모토가 자기한테만 해줬던 이야기를 자동차 뒤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앞에서 미사키가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사키는 과묵한 사람이기도 하고 드라이버이기도 하니까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디러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듣기만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다카마츠가 내리고 나서 저 사람이 한 얘기는 진실한 것 같다라고 자기가 들은 대로 판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안에서 있는 장면들 속에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진실을 판별해내거나 진실이 전달되는 순간들을 이런 방식으로 찍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장면의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내밀한 순간에서 어떤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얼굴을 마주보고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홋카이도 갔을 때 사치가 담배불을 올려다 놓고 사치에 대해서 이 주인공인 미사키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멀리 떨어진 채 뒤통수를 본 채 주인공이 듣고 있고요. 감독이 극중에서 이 감독이 된 이 주인공이 경탄에 맞지 않는 그 마법의 순간의 리허설 장면도 사실은 두 사람이 포옹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감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뒤통수를 본 채 그 순간을 듣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식의 그 관계에서 인물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뒤통수를 보면서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어떤 진실의 순간을 캐치해내는 방식이 저한테는 너무 놀랍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구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今とても大事なことをいつも言っていただい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全てに論理的に答え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の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一つ言えるのは、その車の中では横に座るにせよ、その前後に座るにせよ、基本的には目が合わないということです。で、それは映画を見てというよりは、個人的な体験としてわかる前が、車に乗っているその時にとても
親密な閉鎖空間の中で、まあ、同じ方向を見ている、目を合わさずに同じ方向を見ていると、なんだか、まあ、普段喋らないようなことを喋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라는 공간은 뭐 전후일 수도 있고 옆좌석일 수도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것은 저희 체험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차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 폐쇄된 공간에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같은 방향을 보고 자동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하지 못할 법한 것들을 자동차 안에서 말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これはまあ本当にその心理的な問題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目線を合わせている時っていうのは、まあ、誰かのある種ジャッジを受けているような感覚っていうものがあるわけですよね。ただその目線を、まあ、向けられ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ははっきりしているような状況では、まあ、単純に警戒心が緩むのか、まあ、普段言わないようなことがスルスルと出てくる。で、この家福とか美咲が生きているのもそう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それに対して、まあ、向かい合うっていう状況は、まあ、もうちょっと過酷なことが起こるわけですね。 약간 심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어떤 그 판단을 받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단순히 서로를 마주보지 않음으로써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고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가오카 미사키가 처해진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다면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で、まあ、今の話で言うと、向かい合うっていうのは、まあ、お互いを、まあ、吟味し合うというか、まあ、お互いを試し合うよう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それが、まあ、親密さを図るような局面もあるし、まあ、もっと、まあ、この映画の中であるような対決じみた場面っていうのもあると思います。なんであれ一つ言えるのは、そういう人間関係をあまり長く続けることは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서로 마주 본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음미하거나 서로를 시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판가름하는 척도로도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결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인간관계는 길게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なので、どちらかといえば、まあ、そんな単純に全てを考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向かい合っている関係よりは、まあ、同じ方向を見ているような関係性の方が、まあ、何か柔らかな、まあ、長く続くような関係性というものが示されるような印象は持っています。なので、まあ、折々に触れて同じ方向を向く人物が出てくる。しかもそれが、まあ、ある種物語の方向を決定づけるような場面に出てくるというのは、そういう自分の感覚が反映されている結果な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어떻게 마주 본다기보다는 한 방향을 보는 관계가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길게 유지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같은 방향을 보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게 스토리의 방향성을 조금 결정해 주었다는 감각이 제게 있었고 그게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가오쿠 유스케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화가 이 인물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미사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사키도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사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그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키라는 인물은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영화의 제목이 드라이브 마이 카인데 그러면 이 나의 차를 운전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영화에서는 본인을 제외하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오토이고 또 한 명은 미사키입니다. 그리고 오토는 아내이고 미사키는 영화에서 딸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사키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물이 저는 가장 심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영화에서 미사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순간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사키가 그렇게 과묵하고 자기 얘기를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 직접 입을 열어서 차 안에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던 바로 직전 장면은 그 유나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나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일 자체가 그녀가 차에서 이후에 미사키가 유스케한테 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사키는 어떻게 유스케한테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あでもですね、今このロンジンさんの解釈を聞いていると、もう付け加えることはないっていうのがすごく正直な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 지금 이동진 평론가님의 해석을 들으니까 제가 더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ただどちらかというと、まあその前の話を持ってきますけれども、先ほどロンジンさんが言われたことでいうと、まあ美咲がその高槻が言った言葉を、あれはまあ嘘は言っ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っていう、まあ声を聞き分け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それは、彼女はまあ嘘をつく人の周りで嘘をつく人ばかりの環境の中で育ったからということを言うわけですけれども、まあ、もう一つあるのは彼女自身は本当のことしか話さ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彼女自身が本当のことしか話さないから、まあ、彼女は、まあ、嘘を言っている人の声がきっと聞き分けられ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気がしています。で、家福もそれに近いところはあるんですね。 일단 미사키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사키는 그 타카츠키와 가오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 어머니라는 존재에 둘러싸여서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사키라는 인물 본인이 진실밖에 못 말하는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과 진실을 나눠서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가오쿠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で、家福はまあ言わないことがあるわけです。で、それは特に音に関すること、音に関してまあ気にし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ただ一方で彼自身はまあ非常に率直なキャラクターであ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彼自身も口を開くとき、特にまあ美咲に対して口を開くようなときっていうのは、自分自身にまあ偽りがないような、まあ、そういう言葉を吐くような気がしています。なので、この2人が話し始めるっていうのは、まあ、やっぱもともと似ているからなんだと思います。それはその村上春樹さんの登場人物の特徴な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まあ、この2人がまあ非常にもともと似通った人物で、それがたまたま出会って、この2人が話し始めるのは本当にただの時間の問題だったんだという気がしています。そのきっかけが、まあ、たまたまその韓国の家の食事であっただけであって、まあ、彼らはまあどこかお互いに話し出すタイミングを待っていたんではないかっていうのが、まあ、自分が脚本を書いている時の感覚ですね。 네, 일단 가우쿠와 미사키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우쿠는 오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우쿠는 한편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특히 그 미사키하고 말을 할 때 자기에게 그렇게 그 속임 같은 게 없는, 위화감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쯤 이 이야기가 물꼬를 틀지는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그 윤수와 유나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야기의 물꼬를 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계속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극중의 상황이 이제 다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다음 말을 이어서 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어를 통하게 될 경우에는 수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관객들도 그렇고 극중의 인물들도 그렇고 그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고 있는 소통의 지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자막이 깔리거나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 알아듣는 그런 어떤 소통의 미끄러짐 같은 부분도 있고요.
영화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또 심지어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두게 되면 과거의 아내가 녹음한 것을 훗날에 남편이 들으면서 그 시차에 맞춰서 대화하지만 두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이루어져 있는 소통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아내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했던 어떤 남자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다원어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소통의 방식들을 감독님께서 집어넣은 그런 것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まあ、この多言語の、要素を導入したのは、まあ、特に物語の本筋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まあ、この多言語の、要素というのはもともと自分が他の企画で考えていたことで、家福の、まあ、演劇、まあ、家福の仕事を、まあ、描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した。っていうのは、まあ、何かを直接的に、まあ、語り出すんじゃなくて、その仕事をしている時間の中で、まあ、培われた関係性があって、まあ、それが彼に最終的に口を開かせるっていう、まあ、構造になっていると思ったからです。なので、まあ、彼がどんな仕事をしているのか、そのディテールをある程度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きに、もともと持っていたアイデアだったこの多言語っていうのを、まあ、採用しました。 다원어 요소는 원래부터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기획에서 생각을 해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연극이라는 그 가우프가 일을 하는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입을 여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우프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했고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で、まあ、なんでこの多言語演劇っていうものを考えたかというと、まあ、演劇を題材にしている、まあ、別に企画の時に考え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その演劇が持っている問題を一つ、まあ、解決してくれる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した。それは、まあ、自分が観客として演劇を見に行った時に、まあ、時折というか、まあ、結構それなりに感じるのが、もうお互いにもう本当に決まりきったことをしている、相手が何を言うか分かっていて、それをきっかけにして自分はこれを言ったりあれをやっ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まあ、そういうことが、まあ、決まりきったこと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ような印象を持つことが、まあ、すごくよくあります。で、そういう状況を避けるためには、まあ、本当に多分相手を、見たり聞いたりして、その相手に何が起き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に反応しないといけないんだ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言葉がわからないっていう状況の方が、まあ、その相手をよりよく見たり聞いたりっていうことが、まあ、起こるのではないか、結果としてより良い演技が生ま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일단 이 다원어라는 연극을 생각해낸 것은 제가 연극에 대한 주제에 관한 작품을 생각했을 때 나온 것이고요. 이 연극이 가진 문제를 이 다원어 방식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연극을 봤을 때 가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정해진 대로 서로 그냥 아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뻔하거나 전개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를 조금 더 많이 바라보고 들어주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더 듣게 됨으로써 더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テーマ的にそこまで深く考えていたわけ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まあ、自分がその書きながら考えていたのは、まあ、この家福という男は、まあ、他の人間、まあ、音以外の人間のことであったらよく見たり聞い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んだけれども、まあ、音に関してはよく見たり聞いたりすることを、まあ、禁じていると。で、それはおそらく彼自身が、まあ、自分自身を見たり聞いたりすることを、まあ、禁じているからであって、でそうすると、まあ、いずれ彼が演じられなくなる時っていうのが訪れる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でその彼が、まあ、本当に見たり聞いたり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の話、特に自分自身を見たり聞いたり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の話なのかなと思ってやっていました。 그렇게 테마적으로 깊게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가우크라는 인물을 봤을 때 다른 인물에게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오토 이외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잘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토라는 요소를 약간 회피하고 그거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도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이 인물이 연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特に自分を見たり聞いたりするっていう、話になっていくだろうなと。 특히 그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듣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담배 2개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보고 담배를 피워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또 감동적으로 느껴졌는데 영화에서 이제 사업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 자동차는 지금 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자동차이기도 하고 또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휠 자체가 왼쪽에 운전석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도어 자체가 3도어 자동차라서 타는 것도 불편한 건데요. 근데 물론 원작에도 사부가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부 900 모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동차와 그 담배를 2개를 두 사람이 손을 올려서 바깥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 손 투샷은 그 자체를 영화가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그 장면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찍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 ちなみに私もタバコは吸わないですけど 참고로 저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これは原作の中に、ちなみに原作の中ではサーフは黄色いオープンカーですね。なのでその映画で選んでいる色と、その車種とは微妙に違っています。 일단 원작에서 사부는 노란 오픈카이고요. 작품 속에 그런 차이가 차종과 색깔이 다른 거죠. ただ、気になっていた原作の描写というものがあって、家福と美咲がある程度その音のことを、共有する、そういう話をした後に、2人は揃ってタバコを吸うんですね。でオープンカーなので、その煙の心配というのはそんなに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2人一緒にタバコを吸うっていう動作っていうのが、その2人の親密さのレベルが上がったように感じられて、これはどこかその中に入れたい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ただ、その実際に映画の中で使っているのは屋根のある、車なので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いたら、持ち主の方がこれ上開きますよって言われて、じゃあ、それを使わせてもらおうかなということで、まずその演出を思いついた次第です。 일단 이 묘사가 일단 가우쿠와 미사키라는 인물이 오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공유한 상태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함께 담배를 피는 장면이죠. 그래서 원래는 오픈카여서 이 동작, 원래 원작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 담배를 같이 핀다는 동작 자체가 친밀함이 조금 더 상승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넣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빌린 차는 오픈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그 위에 문 열리는 차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찍을 수 있게 됐어요. で、実際その演出をやってそれが撮影したらどう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のは、正直よく分からなかったですね。撮影した時に一体どういうふうに本当にこれは映るものなのか、成立するものなのかっていうのが分からずにや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場面になって、2台のカメラで撮っていました。一つはその撮影の篠宮さんという方が撮っていて、もう一つは、下川君というですね、B カメラの人が撮っていて、あれはその B カメラの人が、撮った映像です。なんかこういうふうなことにな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脚本で書いたものの、分からずにいたものの答えが与えられたような気がして、それを使っていますが、先ほど言ったその2人の人間が、横に並んでいるっていうこと、その目線を合わせないでって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けれども、このタバコっていうのがその究極系な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思います。その2人の顔を見せてしまうとやっぱり見せすぎになってしまうような局面で、これを見せると、本当にこの2人が何か言葉のいらないレベルでつながり合ったっていう印象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採用してあるんですね。
사실 이거 연출해서 촬영하기까지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조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어떤 게 조금 성립이 될까라는 의문도 존재했고요. 사실 이 씬을 찍을 땐 2대의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노미야시라는 분의 카메라였고 두 번째는 시모카와 군의 빅카메라로 찍은 장면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빅카메라로 찍었던 장면이고 이걸 본 순간 아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채용을 했고요. 그런 각본에 쓰여 있었지만 그 각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데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그걸 보여주기보다도 담배를 통해서 그 얼굴을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그런 침묵 속에서도 어떠한 연결고리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 오늘 그 마이크를 드리지 않는 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기획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욕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 질문을 추가로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질문을 하나서 합쳐서 하면 제가 하나 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감동적인 마녀 아저씨의 그 수어를 통해서 뒤에서 이렇게 유나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는 영화에서 여러 차례 나온 대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금방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놓고 들어가서 그 말을 듣기가 두렵기 때문에 바깥에서 빙빙 돌았을 때 차에서 나왔던 아내가 녹음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어를 사용할 때는 손과 자신의 얼굴을 사용을 해서 수어를 하게 되는데 위치가 유나가 뒤로 가서 이렇게 앞뒤에서 반드시 해서 수어를 하기 때문에 유나의 손과 가우프의 얼굴을 이용해서 합쳐서 두 사람이 수어를 하니까 사실상 가우프가 수어를 하는데 참여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런 형식에 대해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영화에서 유심히 미사키가 보고 있는 객석에서 더군다나 이전과는 달리 정면에서 보고 있다는 그런 그 객석에서의 미사키가 그것을 보고 있는 어떤 일종의 창자이거나 아니면 증인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에 대한 그것을 더군다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마지막 순간에 넣은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이어서 그 결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엔딩 장면인데 한국에서 등장하는 장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엔딩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도 여러 번 설명을 하신 것 같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장면일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方向性に関して言うと、それはさっき申し上げたことの延長線上なんだとは思います。2人の人物を前に向かせると。で、おそらくその現実の会話としてはこれは全く成立しない場面なんですけれども、あくまで演劇としてこれはや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ただ、それが本当に型通りのものというかというとそうではなくて、その西島秀俊さんが言っていたことは、その目の前でその手が動くっていうこと、あと本当にそれが星が瞬くみたいだったっていうことを西島さんおっしゃ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手の動きそのものに、実際に魅了されている顔っていうのを、我々は見てい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でそれが、三浦透子さん、三崎役の三浦透子さん、実際にその演技を見ながら、表情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彼女に何を思ってくれとも言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その彼女の、表情、彼女がその役をそれまで演じてきた上での表情っていうのを撮らせてもらっています。でそれが結果的に観客にどういう、心情をもたらすか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考えなかった。それはもう単純に我々の到達点として、それを提示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먼저 방향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답변 드렸던 거에 연산성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연극이라서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에 맞춘 것은 아니고 그 가우크 역을 연기했던 니시지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눈앞에서 손이 움직임이 보이는 게 마치 별이 빛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의 움직임 자체에 그 니시지마 히데토시라는 배우가 그
그 미료된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사키 역을 맡은 미우라 토코 배우도 직접적으로 그 연기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달라는 그런 지시 없이 순수하게 미사키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그녀가 직접적으로 그 배우가 지은 진짜 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객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거기가 도달점으로서 그냥 제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その下腹の物語としては、まあ、そこで終わっても全然良かったと思います。実際そのコロナの関係なんかもあって、その韓国で撮れるかというのは本当にずっと分からなかった。であれは結局その本撮影が終わったもう3ヶ月後ぐらいに撮ってるんですね。なので、わざわざ撮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編集をしていて、韓国の場面というのは欲しいと思いました。というのは、これは下腹だけの物語ではなくて、岬の物語でもあるわけですね。でその岬の表情っていうのはすご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いろいろなことを思えるような表情を最後の舞台の時見ながらしていますけれども、そこに方向性を加えたか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彼女の人生というものが、明るく、前に向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彼女の隣に、これまでと一緒にのように並んで一緒にいてくれる、人ではないけれども、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を示したいと思いました。 가후크는 그 연극 장면에서 이야기를 끝내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같은 거에 촬영 마치에 영향도 있어서 한국에서 찍을 수 있을지 조금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편 촬영을 다 마치고 3개월 뒤쯤에 촬영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굳이 이 장면을 남긴 이유는 편집을 하면서 이 한국에서의 장면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말씀하셨듯이 가오쿠뿐만이 아니라 미사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키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미사키가 짓는 표정이 어떠한 앞으로의 그녀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생이 밝게 계속될 것이며 또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 마찬가지로 개가 같이 삶으로써 계속 나아감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나 카포는 그 개를 준 거죠? これはですね、よく聞かれるんですけれども、あれは違う犬です。 이거는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다른 개입니다. 다른 개예요? 정말로요? 그 목에 그 맨 これはもう何度も見ていただくと、耳の形が違いますので、 몇 번씩 봐주시면 귀 모양이 다르다. 목에 매는 그이 붉은색 그것도 똑같고 또 굳이 그 장면을 뒤에 마지막에 같은 개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개 쓰다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여태까지 이 영화를 지금까지 여러 번 보면서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누나가 준 게 아니었군요. 네. 동심이 깨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영화들을 물론 드라이브 마이카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영화들까지 제가 대기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편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한국에 오셔야 되고 미국의 오스카에도 가셔야 되고 수많은 어떤 홍보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만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많은 일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영화들을 지금 또 너무나 많이 자주 빨리 성실하게 내시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걸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영화 속 인물들은 살면서 위기가 왔을 때 이야기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사치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미사키의 엄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오토도 딸을 잃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원래 배우였다가 작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독님한테는 어떻게 이야기가 찾아오는지를 일단 먼저 여쭤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런 뛰어난 영화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빨리 자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원천은 무엇일까? 드시는 게 있다면 저도 사 먹을 텐데. その話がどうやったら訪れるのかというのはもう本当に死ぬほど知りたいという気持ちでおります、ね。本当に話が訪れる方法みたいなものを知っていたら、
まあ、もうちょっと楽なのかもしれないなと思いますが、それは訪れるとき訪れるし、訪れないときは訪れないみたいなことですかね。 그 이야기가 찾아오는 방법은 정말 죽을 만큼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라는 게 그 찾아오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정말 많이 편해질 텐데요.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가 찾아오고 어떨 때는 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ただまあまあ本当に大事なことはですね、無理をしないということです。自分に正直でいるということ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話が生まれないときは話が生まれないようにしておくと。で、とはいえ、生きているわけですから、人の話を聞いたりとか、どっかに行ったりとか、何か刺激を受けて、ポンと出てくるものだっていうことは、経験上分かっているので、淡々と生きていくと。で、自分としてはそんなに急いで作っているという印象はそんなにないんですけれども、配給会社とかでですね、もっとペースを落としていいよって言われることがあるので、じゃあもう落とそう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ったりはしています。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대로 둡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소에 가기도 하고 갑자기 또 그 이야기가 경험상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배급사 측에서 스피드를 조금 더 늦추셔도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 꼭 윤태영 감독, 이창동 감독님께 전해드립니다. 두 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영화를 늦게 찍는 걸로 유명한 감독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금 너무 가벼운 이야기들, 깊은 이야기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11시 훌쩍 넘은 시간일 텐데 제가 보기로는 한 분도 가시지 않고 이 만석에 계신 분들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もうドンジさん言われた通りですけど、11時を過ぎて、3時間の映画を見た後、1時間、外国語のトークを聞くっていう本当に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が、こうして残っていただいたことを心からお礼を言いたいと思います。감사합니다。また戻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ことは思っておりますので、いずれ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네, 말씀해주신 대로 11시라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3시간짜리 영화에 1시간 추가적으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마음속 깊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